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69세 생일을 맞은 내가 남편과 함께 보낼 평온한 오후. 남편 이준호는 아침 일찍 골프장으로 나갔고 나 박순희는 거실의 소파에 누워 무심코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다. 화면 속 드라마 배우들의 목소리는 귓전으로만 스쳐갔다. 47년을 함께한 남편. 자랑스러운 남편. 나는 곧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에 내 얼굴엔 주름이 패여 있고 흰 머리가 군데군데 돋아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반짝임이 있었다. 그건 자부심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혼잣말을 하며 웃음이 나왔다. 남편 이준호. 72살의 그는 나보다 석 살이 많지만 누구든 그를 60대 초반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넓은 어깨, 탄탄한 몸, 그리고 주름도 적은 얼굴. 친구들은 늘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잘 나이를 먹냐고 부러워했다. 나는 유전일 수도 운동을 잘해서일 수도 있지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나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남편은 늘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었다. 가끔 휴대폰을 들었다가 화면을 끈다든지 밤중에 거실로 나가 혼잣말을 중얼거린다든지 특정 시간대에 외출한다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남편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갔다. 결혼 47년 서로에게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오후 3시경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골프에서 일찍 돌아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 소리가 나지 않았다. 보통 남편은 신발을 벗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휴, 오늘도 골프장 가는 길이 멀더라고 투덜거렸다. 누구세요? 도어폰을 누르기도 전에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그 다급함에 나는 서둘렀다. 문을 열자 세상이 순간 멈춰버렸다. 서 있는 것은 세 사람이었다. 먼저 들어오는 여자. 연령대로는 45살 정도. 그 뒤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더 젊은 여자. 그리고 그들이 옆에 놓아둔 수십 개의 짐가방과 상자들. 어르신? 긴장한 목소리로 앞에 여자가 말을 걸었다. 그 순간 내 눈은 그 여자의 얼굴에 못 박혔다. 특별히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뭔가 낯익은 부분이 있었다. 눈 모양, 콧대의 높이, 입술의 형태. 여기 이준호님의 집 맞나요?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편을 찾고 있어요. 이준호님이요. 여자는 작은 수첩을 들어 보였다. 그 수첩엔 우리 집의 주소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이분 누세요? 나는 겨우 그 말을 꺼낼 수 있었다. 여자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준호님의 딸입니다. 이름은 이지은.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이고요. 세상이 우르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 가슴에서 심장이 빠져나갈 것 같았다. 뭐라고? 아버지를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살 거예요. 말을 마친 그 여자는 그 순간 나를 똑바로 봤다. 그 눈빛엔 결연함이 있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남편이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 색깔이 순간 창백하게 변했다. 내가 봤을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여기. 이분들. 나는 그 말을 완성하지 못했다. 남편은 천천히 나타났다. 한 발 한 발씩 하강하는 모습은 마치 단두대로 가는 죄수의 그것처럼 보였다. 거실에 도착한 그는 그 여자를 바라봤다. 지은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그 여자는 남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손을 받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았어요. 아버지가 생각한 것보다 쉬웠어요. 인터넷에 아버지 이름만 검색해도 나오니까요. 그 여자의 목소리엔 분노가 숨어 있었다. 20년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은아, 차 한 잔 마시면서. 차를 마실 시간은 없어요, 아버지. 여자는 앞으로 성큼 나아갔다. 그 뒤로 따라오던 20살 정도의 아이가 무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주부님? 나를 바라보며 그 여자가 물었다. 뭐 하는 짓이라고? 당신이 알고 계셨나 봐요. 아버지 비밀을. 아니에요. 나는. 내 목소리가 자꾸 끊겼다. 사실 내가 알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남편의 휴대폰 습관? 밤중에 외출? 그것뿐인가? 주부님, 제 상황을 아시나요? 그 여자 이지은이라 불리는 그녀는 거실 소파에 몸을 내팽개쳤다.
그 다음 뒤에 있던 딸에게 손짓을 했다. 라은아, 여기 앉아. 20살의 라은이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 아이의 얼굴엔 공포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제 어머니는 47년 전에 아버지의 일시적 연인이었어요. 단 3개월 동안 만나다가 헤어졌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지만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혼자서 저를 낳으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의 얼굴엔 죄책감이 물씬 묻어났다. 그리고 저는 20년을 아버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학교 친구들의 도움도 받고 인터넷도 돌아다니고 2년 전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2년 전에? 내가 외쳤다. 그렇다면 남편이 알고 있다는 말인가? 남편이 입을 때 답했다. 미안해, 순이. 당신이 뭐라고? 내가 이지은과 연락을 하고 있었어. 지난 2년 동안. 세상이 뒤집혔다. 거실이 한순간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당신이 2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내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매일 밤중에 나가던 거, 휴대폰을 숨기던 거 다 뭐였어? 순이, 미안해. 난. 뭐가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나는 거실 전체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결혼 47년, 평온하고 차분한 순이라고 불리던 내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질렀다. 이지은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주부님, 화내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우리는 정말로 여기서 살아야 해요. 왜 당신들이 우리 집에? 라은이를 봐요. 이지은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엄마가 지난 3개월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라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인데 아버지가 계속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뵙고 싶다고 했어요. 그건 당신들의 문제지 왜 우리 집. 주부님, 우리 집세를 낼 돈이 없어요. 엄마가 병원비로 다 써버렸어요. 저도 돌봐야 할 딸이 있고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입을 열었다. 순이, 내가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어.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느꼈어. 당신이 뭘 느껴?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소리쳤다. 당신이 내게 해준 약속들은? 우리가 함께 늙어간다는 약속은? 우리 인생은 우리만의 것이라던 그 약속들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물을 보고도 연민을 느끼지 못했다. 내 딸이야, 순이. 내 피가 흐르는 아이야. 그게 내 문제는 아니잖아. 나는 거실에서 나갔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밤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거실에선 이지은과 라은이가 소파와 바닥에 침낭을 펴고 누워 있었다. 주방에선 남편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침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자정을 넘기던 무렵 남편이 노크를 했다. 들어오지 마.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들어왔다. 순이, 말을 들어봐. 제발. 뭘 들어? 당신의 거짓말을? 남편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늙음이 보였다. 내가 20대 때 만난 여자가 있었어. 너를 만나기 전이야.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나는 도망쳤어. 왜 지금 이 얘기를? 너를 만나고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나는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났어. 내가 버린 아이가. 나는 남편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경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47년을 기다렸다가 지금 나타나? 미안해, 순이. 내가 나약했어. 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계속 숨겼어. 하지만 그게 더 큰 상처를 만들었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지은이 엄마도 죽었어. 내가 가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이. 그리고 내 손녀 라은이는 엄마를 잃고 혼자 남겨졌어. 그런데 내가 이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었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맞아. 너한테 책임은 없어. 전부 내 책임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날 거야. 뭐? 내가 이지은이와 라은이를 데리고 나갈 거야. 다른 곳으로. 당신이 뭘 하려고. 내가 한 실수를 책임져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당신도 편하게 살 수 있어. 거실로 내려가니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다. 자신의 옷과 서류, 그리고 남은 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당신이 왜 가야 해, 순이? 집 가장이가? 당신이가? 내가 지은 문제니까. 내가 책임져야 해. 나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다. 47년을 함께한 그 남자. 나를 배신한 그 남자. 그런데 거실 소파에선 이지은이 라은이를 안고 있었다. 라은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를 잃고 또 아버지까지 버림받을 처지에 놓인 이 아이. 남편,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어. 뭐? 당신이 지난 2년 동안 이지은이를 찾아갔을 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남편이 말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럼 지금은? 지금은 너를 잃으려고 가는 거야. 넌 상처받지 않을 거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엄마를 잃은 20살의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내가 낳지 않은 손녀의 얼굴이. 내가 할 말이 하나 있어. 뭐? 너 어디도 가지 마.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넌 가지 말고 이지은이와 라은이는 여기 있어. 순이 넌. 나는 69살이야. 이 나이까지 살면서 배운 게 있어. 인생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그리고 부서진 것도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것. 나는 소파로 가서 지은이를 봤다. 지은아, 넌 엄마를 잃었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 있어. 라은이도 할머니 옆에. 그 다음날 아침 우리 집은 변했다. 거실엔 이지은이와 라은이의 짐이 정리되어 놓여 있었다. 두 번째 침실엔 침대가 추가로 놓여 있었다. 주방의 냉장고엔 새로운 가족을 위한 음식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첫 일주일간 집안의 공기는 팽팽했다. 나는 여전히 남편에게 제대로 된 말을 건네지 않았다. 아침 인사도 짧았고 밥상도 함께 앉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라은이의 눈치를 보느라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못했다. 한편 이지은이는 집안의 공기를 감지했다. 주부님, 아버지 때문에 괴로우신 거죠? 3일째 밤 주방에서 나와 마주친 이지은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당신이 날 괴롭히려고 온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뭐? 아버지가 저를 찾은 이유로 계속 말했어요. 당신을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어떻게 해야 당신이 괴로우신 마음이 풀릴까를 계속 생각했대요. 라은이를 바라볼 때도 당신이 혼자라면 얼마나 외로울까를 생각했대요. 나는 이지은의 얼굴을 봤다. 분노와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첫 얼굴과는 달랐다. 지금은 피로하고 막막해 보였다. 당신도 힘들겠네. 내가 말했다. 엄마를 잃고 엄마가 지켜주던 세상이 무너져 버렸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낯선 아버지를 찾았고 우리 같은 낯선 할머니도 만났고.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주부님, 할머니, 제가 넌 이지은이라고 불렀나? 예쁜 이름이야.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엔 네 사람이 앉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라은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라은이의 식사를 챙기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계란말이를 만들고 점심엔 도시락을 챙겼다. 처음엔 이것이 남편 때문도 이지은이 때문도 아니었다. 순수하게 라은이 때문이었다. 라은이는 엄마를 잃은 아이였고 나는 70살을 바라보는 할머니였다. 그 사이엔 복잡한 역사도 시간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 국은 언제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만들었어. 너를 위해서. 라은이가 웃었다. 한편 남편과 이지은이는 따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남편은 이지은이를 이끌고 어딘가로 가곤 했다. 낙산공원, 한강공원, 광장시장. 처음엔 뭘 한다는 건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다. 남편은 이지은이에게 자신의 젊음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지은이가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주려고 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있어요. 이지은이가 말했다. 아버지가 제 어린 시절을 다시 사주려고 해요. 아버지가 없던 시간을.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이 이지은이를 위해 하는 모든 것 난 다 봤어. 순이, 난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럴지 몰라. 남편이 침묵했다. 하지만 라은이를 보면서 생각이 들어. 누군가는 이 아이를 챙겨야 한다고.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제대로 된 시간을 주지 못한 이 아이를. 순이 미안해. 미안한 건 내가 이미 알았어.
나는 지금 당신이 뭘 해야 할지를 말하는 거야. 계속 라은이를 챙겨. 계속 이지은이를 챙겨. 그리고 나도 함께 챙기는 거지. 3달이 지난 봄 라은이는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의 신문방송학과. 라은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거실에 들어왔을 때 4사람 모두 웃었다. 그 밤 남편은 저녁을 차렸다. 특별한 저녁. 라은이를 위한 잔치. 라은아,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다. 남편이 말했다. 할머니가 너한테 가장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은이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아빠, 엄마. 모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냐? 우리가 너를 챙기는 게 마땅한 거지. 나는 라은이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 순간 이지은이가 일어났다. 저도 얘기가 있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저 직장을 잡았어요. 카페 매니저로. 좋겠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떠날 거냐? 아니에요. 집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요. 할머니, 아빠, 라은이와 함께. 남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눈물을 흘렸다. 반년 후 우리는 다시 한번 테이블을 모였다. 이번엔 추석이었다.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이상했다. 나와 이지은이가 함께 손을 맞춰 음식을 만들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지은이가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해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오면서 자연스러워졌다. 라은이는 학교에서 배운 신선한 요리법으로 쌈을 만들었다. 남편은 공양을 차렸다. 우리 엄마 여기 계실 거야. 라은이 엄마도. 나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47년을 함께한 남편의 비밀. 그 비밀이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테이블에 앉은 4사람은 혈연이 아닌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절할게요. 라은이가 절을 하려고 하자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절은 나중에 하고 먹자. 음식이 식어. 그렇게 우리의 추석 저녁은 시작되었다.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순이, 미안한 말 또 할 거야. 그래도 괜찮을까? 또? 내가 넌 왜 받아줬을까? 이지은이도 라은이도. 널 배신한 남편을 왜? 나는 수저를 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 난 분노했어. 당신의 비밀이 싫었어. 당신의 거짓말이 싫었어. 하지만 나는 라은이를 바라봤다. 라은이를 보는 동안 생각이 바뀌었어. 이 아이가 뭘 했다고? 엄마를 잃었고 아버지를 겨우 찾았는데 또 그 아버지도 새로운 세상에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외로워해야 해? 이지은이가 눈을 비비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하기로. 순이. 하지만 당신은 기억해. 넌 절대 이런 실수를 2번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라은이, 우리 지은이는 더 이상 상처받으면 안 된다. 남편이 술잔을 들어 공경했다. 알겠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그게 남자고. 하지만 삶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겨울이 되자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지은이의 직장 상사가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이지은이가 회사 물품을 훔쳤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절대 아니에요. 이지은이가 울부짖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분명했다. CCTV 증언 그리고 그녀의 지문이 있었던 물품들. 이건 음모일 수도 있어. 남편이 말했다.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해야겠는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데요? 이지은이가 절망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밤 나는 침실에서 남편과 대화했다. 당신 아직도 저축이 있어? 조금 있지. 왜? 이지은이를 위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그럼 우리는? 우리야 이대로도 충분해. 내 나이가 이미 70이고 당신도 70이잖아. 많이 벌 수도 없고 많이 남을 것도 없어. 남편이 조용히 울었다. 변호사를 고용한 후 사건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변호사가 회사의 CCTV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지은이는 범인이 아니었다. 진범은 이지은이의 상사 자신이었고 그는 이지은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이었다. 급여 인상을 거절한 이지은이에 대한 복수였다. 법정에서 이지은이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라은이의 학비도 낼 수 있어요.
이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봄이 다시 왔을 때 우리 집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라은이가 신문사에 인턴십을 시작한 것이었다. 대학 2학년이 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 사건 알아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라은이가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나에게 물었다. 엄마 병원비를 다 못 내서 엄마가 치료를 포기하셨대요. 아빠가 그때 돈을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는 몰랐으니까. 나는 라은이의 말을 들었다. 라은아,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야. 너희 엄마는 너를 사랑했고 너희 아버지도 너를 사랑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기자가 되고 싶어요. 좋은 결정이다.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알리고 싶어요. 라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으로 나는 그 눈빛이 자신감에 찬 것을 느꼈다. 한편 이지은이는 카페 매니저에서 승진해 지점 오너가 되는 계약을 했다. 할머니, 제 카페에 오실 거죠? 물론이지. 당신의 카페가 성공해야 내가 자랑스럽지. 그 카페의 개업식 날 우리 가족 4명이 테이블에 앉았다. 이지은이가 직접 만든 커피를 마셨다. 맛이 좋았다. 지은아, 예쁘게 했더라.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처음 자금을 도와주셨잖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가족이 되는 과정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그건 시간이고 선택이고 그리고 용서였다. 여름이 되고 새로운 일이 터졌다. 라은이의 대학교에서 신문에 실린 기사 하나가 화제가 되었다. 라은이가 쓴 기사였다. 숨겨진 친자 관계 마이너스 한국 사회의 민낯. 그 기사는 결혼 후에도 사생아가 있는 남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었다. 당사자들의 인터뷰와 법적 쟁점들을 담았다. 그 중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은폐되어 있었다. 라은아, 이걸 어떻게 쓸 생각을 했어? 나는 라은이에게 물었다. 할머니, 저 기사 쓸 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싶었어요. 남성들의 책임도 사회의 책임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상처도. 라은이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결국 그 누구의 탓만할 수도 없고 그 누구만을 용서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저 함께 살아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주고받고 용서도 하고 때론 포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20대 초반의 이 아이가 이렇게 깊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니. 라은아, 넌 정말 훌륭한 기자가 될 거다. 그 기사는 대학 신문을 넘어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그리고 결국 전국 일간지의 주목을 받았다. 라은이는 대학 3학년 때 이미 기자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라은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이지은이는 결혼 소식을 전했다. 카페에서 일하던 한 남자. 이지은이보다 2살 아래의 그 남자는 이지은이의 카페를 사랑했고 결국 이지은이도 사랑했다. 할머니, 미안해요. 이렇게 빨리. 뭐가 미안해? 좋은 일이지. 축하하자.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한 시기였다. 신랑의 부모도 있었고 우리 가족도 있었다. 남편이 이지은이를 신부로 이끌며 걸어갈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지금 이 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결혼식 후 우리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이지은이는 남편과 함께 새 집으로 가기로 했다. 가까운 곳이었지만 우리와는 떨어지는 것이었다. 라은아, 넌 어떨 거니? 저는 대학원을 가려고 해요. 할머니. 저널리즘 대학원으로 좋지. 그럼 우리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그렇게 라은이는 남게 되었다. 라은이는 저널리즘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명 신문사의 기자로 입사했다. 이지은이는 이제 카페 체인점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와 남편은 이제 정말로 나이가 들어 있었다. 나는 74살이 되었고 남편은 77살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물었다. 순이, 우리가 이 길을 가길 잘했다고 생각해? 뭘 잘했다는 건데? 이지은이와 라은이를 받아들이는 거. 그때 만약 넌 나를 나가라고 했다면?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럼 우리는 조용한 노후를 보냈을 거야. 하지만 그 조용함이 진짜 행복이었는지는 모르겠어. 지금은 확실해. 이 소란스러움,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어.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순이. 정말로. 난 이미 다 용서했어. 당신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받아들인 거야.
우리 모두의 인생을. 어느 날 문이 울렸다. 나와 남편이 깜짝 놀랐다. 라은이는 회사에 있고 이지은이는 까닭을 알릴 리도 없었다. 문을 열었을 때 서 있던 것은 한 여자와 초등학생 아이였다. 이준호 씨 계신가요? 그 순간 나는 또 다른 비밀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달랐다. 놀람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들어오세요. 남편이 그 여자를 맞아들였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미영. 52살. 그리고 그 아이는 미영의 딸이 아니라 미영이 임시로 돌보고 있는 아이였다. 이준호 씨, 저 사실은 전부터 알고 싶었어요. 미영이 말했다. 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준호 씨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할 말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어머니. 지은이 어머니? 네, 저희 엄마는 서로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대요.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만났고 지은이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락을 했대요.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이지은이 어머니는 신원 정보를 미영에게 전했을 것이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다른 자식도?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다. 제가 당신의 아이는 아니에요. 저는 지은이 엄마가 나중에 다시 만난 사람의 딸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은이의 아버지 당신이 좋은 사람이었대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죽을 때 이 아이 자신의 손가락이 옆 아이를 가리켰다에 엄마도 함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근처 고아원이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나는 물었다. 뭐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 엄마가 말한 그 좋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미영이 그 아이를 바라봤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미영의 의도를 이해했다.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찾는 것이었다. 남편이 일어섰다. 당신이 가져야 할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집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물론 미영과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영의 양육을 돕기로 했다. 여보, 우리 자산이. 알아, 순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남편이 말했다. 내가 지은 실수들, 내가 외면한 사람들. 이제 외면할 수 없어.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이 남자가 얼마나 변했는지 느껴졌다. 47년을 함께한 남편은 여전히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부심의 이유가 달라졌다. 좋은 용모 때문이 아니라 좋은 행동 때문이었다. 5년이 더 지났다. 나는 이제 79살의 할머니였고 남편은 82살의 할아버지였다. 라은이는 유명한 기자가 되어 여러 상을 받았다. 그녀의 기사는 사회를 바꾸고 있었다. 이지은이는 이제 3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아이를 낳았다. 작은 손녀. 미영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리가 도와주던 그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 오후 우리는 모두 함께 모였다. 우리 집 거실에는 세 세대가 앉아 있었다. 나와 남편 라은이, 이지은이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새로운 손녀. 미영과 그녀가 돌보던 아이도 있었다. 할머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이네요. 새로운 손녀 지우가 말했다. 그래, 우리가 가족이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혈연만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서로를 돌보고 선택하고 때론 기꺼이 상처를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야.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순이 감사해. 뭐가 감사?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라은이가 카메라를 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사진 찍어요. 나와 남편이 포옹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행복해 보였다. 79살의 나와 82살의 남편.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사람. 이제 됐나? 네, 완벽해요. 정말 정말 완벽해요. 라은이의 목소리가 차올랐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인생이란 게 뭔지. 완벽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큰 비밀이 터지는 것도 피할 수 없고 예상 밖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견디고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산다는 것. 자, 다 모여.
나는 모두를 부채꼴로 앉히며 말했다. 이 사진을 우리가 늙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자. 이 순간을 기억하자. 우리가 함께였다는 걸. 그렇게 사진에 담긴 건 어쩌면 69살의 주부 박순이가 처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79살의 할머니 박순이는 그 모든 것을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었으니까.